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서울이 파이널 라운드로 들어선 이후 단 1승도 거두지 못하면서 강등 위기까지 몰렸습니다. 매경기 높은 점유율 대비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답답한 경기력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신선한 전술적 시도로 호평을 받았던 지난 시즌에 비하면 확연히 다른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서울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점, 트렌드를 쫓으려 하지만 왜 그에 걸맞은 결과를 내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이 하고자 하는 축구는 이제 누구나 알 수 있을 정도죠. 기본적으로 후방에 3-2 혹은 2-3의 빌드업 구조를 안정적으로 만들고자 하는데요. 인버티드 풀백의 활용 역시 이런 빌드업 형태를 만드는 과정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쪽 풀백이 안으로 좁혀오면서 3선에 위치하죠.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빌드업 구조이긴 하지만 이런 형태 자체가 목적이 돼선 안 되겠죠. 이는 결국 전방으로 공을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한 수단인 건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빌드업 구조가 유행한 이후부터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13년에서 15년 무렵부터 유행한 시메오네 식 4-4-2 시스템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중앙 공간을 타이트하게 틀어막는 이 전형이 유럽 축구를 강타하면서 상대적 약팀들의 희망으로 자리잡았죠. 이에 대한 강팀들의 대응책으로 발전된 게 앞으로 얘기할 3-2-5 혹은 2-3-5 공격 대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 투톱의 압박에 대응하며 후방에서 더 많은 수적 우위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3선에 두 선수가 위치하면서 안정적인 패스 루트를 제공하죠. 이를 거쳐 최종적으로는 백포라인을 상대로 공과 선수가 지나갈 수 있는 5개의 사이 공간, 즉 공격 채널을 점유하는 전방 5명의 선수에게 연결하는 게 핵심인데요. 후방에서 전방으로 이어지는 패스 루트가 폭넓게 확보되는 이 공격 대형은 자연스럽게 유럽의 강팀들 사이에서 보편적으로 자리잡았죠. 이 대형은 여러 패스 루트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라인 사이를 공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점유율을 중시하는 축구라는 건 단계적으로 이 라인 하나씩을 거쳐가면서 파이널 서드까지 진입하겠다는 건데요. 후방에서 짧은 패스를 통해 자신들의 템포로 경기를 풀어가고 원하는 대형을 펼쳐 놓으려 하죠. 그 후 상대를 끌어내는 다양한 세부 전술을 통해 공간을 만들어낸 뒤 최종적으로 원하는 위치에 공을 갖다 놓는 것, 이게 궁극적으로 현대 축구의 트렌드가 갖고 있는 목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서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파이널 라운드 첫 경기였던 지난 대구전 장면인데요. 후방에서 역시 이런 3-2의 빌드업 대형을 만듭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필요할까? 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먼저 생기죠. K리그는 비교적 전방 압박의 빈도와 강도가 낮은 리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팀들이 전방에 적은 숫자만 두는 수비 대형이 보편적인 상황에서 서울은 불필요하게 후방에 많은 숫자를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최후방엔 사람이 많지만 오히려 숫자가 부족한 3선에선 상대의 좁은 수비에 막혀서 공을 쉽게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많은 팀들이 중앙에서의 공간을 내주지 않기 위해 애쓰기 때문에 짧은 패스를 통한 전진이 어렵습니다. 최근 만난 성남의 경우는 대구와 달리 하프라인 위에서부터 압박을 걸었는데요. 이럴 땐 상대적으로 공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럴 때 상대의 라인 뒤로 공을 정확하게 보내는 게 필요한데요. 현재 서울이 하려는 축구에선 이 라인 사이로 공을 보낼 수 있는 패서가 필요합니다. 특히 현대 축구에선 하프 스페이스로 진입하기 위해 중요한 위치로 여겨지는 이 공간, 상대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사이에 일명 포켓 공간으로 어떻게 진입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후방 미드필더들은 물론이고 센터백들의 전진 패스 능력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이렇게 곧바로 상대 라인 사이에 위치한 선수에게 공이 전달될 경우 좋은 찬스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위치로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면 측면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진 않기 때문에 측면을 겉돌게 됩니다. 기성용 선수가 과거 스페인과의 평가전 이후 감탄했다는 그 알론소의 패스처럼 이게 가능한 선수가 후방에 많을 경우 서울이 만드는 대형이 의미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되는 선수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현재 서울의 선발 라인업에선 기성용과 오스마르 정도겠죠. 이제 얘기해야 하는 건 하프 스페이스입니다. 핵심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서울은 늘 누군가가 이곳을 점유하고 자리 잡습니다. 서울은 포켓 공간의 하프 스페이스로 항상 선수들이 이동하며 공간을 선점하는데요. 3-2-5의 대형을 만든 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중앙에서 곧바로 들어가든 측면을 거치든 결국 이곳으로 패스를 투입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을 보내기 쉽지 않죠. 상대 역시도 스토퍼를 중심으로 이 위치를 항상 강하게 견제하기 때문인데요. 앞서 얘기한 라인을 가로지를 수 있는 패스가 나오고 이곳에서 볼 소유가 된다면 파이널 서드까지 공격을 전개하겠지만 이게 쉽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서울의 센터백은 두 가지의 선택지를 갖게 됩니다. 여기서 곧바로 하프 스페이스로 패스를 보낼 수 있다면
상대 수비 라인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주며 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측면으로 공이 갈 경우 역으로 상대 압박에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측면에서 활로를 찾지 못하면 일명 U자 빌드업 형태가 반복되며 답답한 공격이 이어지는 건데요. 서울이 측면을 거쳐서 공격을 할 경우 이상적으로 의도하는 건 이런 모습입니다. 측면을 벌려서 있던 선수 한 명이 공을 받아줄 때 상대의 수비가 끌려오고 그 사이로 생기는 공간으로 빠르게 돌려넣는 건데요. 서울 경기를 볼 때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이게 연결되면 서울이 잘했던 하프스페이스 공략으로 이어지지만 이제는 서울을 상대하는 모든 팀들이 이미 수적으로 대비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가 미리 자리 잡기 때문에 서울은 측면에서도 원하는 패턴의 공격을 풀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측면을 통해 공이 돌게 되면 측면 선수들이 빌드업을 돕기 위해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게 되는데요.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하죠. 일단은 선수 개인의 영향력이 죽어버립니다. 낮은 위치를 자주 오가면서 폭발력이 사라진 나상호가 좋은 예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측면 공격수들이 고립되고 쉽게 소유권을 내주게 됩니다. 아닉수 체제 초기 측면에서 유연한 3자 플레이를 만들던 서울의 축구는 더 이상 보기 힘들어졌는데요. 그만큼 상대도 이제는 대비가 돼 있고 측면에 많은 숫자를 확보해 수비를 준비하죠. 여기서 또 다른 문제는 측면 자원들이 내려와 후방으로 지원을 올수록 전방에 많은 채널을 확보하기 힘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잠깐 다시 유럽으로 돌아가면 강팀들이 백포를 상대로 5개의 채널을 확보한다고 얘기했었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상대팀들은 당연히 백5를 들고 나오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이럴 경우엔 오히려 전방 숫자를 더 늘려서 6개의 공격 채널을 모두 공략하는 극단적인 전략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나겔스만의 바이에른 미넨이 대표적인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반면 서울은 백5 수비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은 K리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대로 전방에 5개는 고사하고 4개의 채널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방에서 공이 쉽게 나오질 못하면서 전방 선수들이 계속 내려오기 때문인데요. 이 장면을 보면 전방 4명이 넓혀있는 걸 볼 수 있죠. 일류첸코가 전방으로 가자 팔로세비치가 내려가며 4명이 유지됩니다. 공을 이어받기 위해 계속해서 전방 선수들이 후방으로 지원을 가는 게 반복되는데요. 전방에서 상대 사이 공간을 노려야 하는 선수들이 사라지는 건 근본적으로 이 대형 자체가 무의미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기선 후방의 빌드업이 불안하다 보니 윤종규는 낮은 위치에 머물러 있습니다. 중앙 루트가 막힐 경우 언제든 측면으로 빠져나올 탈출구를 확보하는 건데요. 하지만 윤종규는 오히려 높은 위치에서 상대 윙백을 잡아두고 서울은 빠르게 포켓으로 공을 보낸 뒤 하프스페이스에서 공을 잡아야 찬스가 생깁니다. 이는 사실 서울의 공격에서 여러 차례 나오는 장면인데요. 이 역시 윤종규가 더 높이 자리해야 상대 윙백에 부담을 주고 5개 채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빌드업을 통한 전진이 되질 않으니 낮은 위치까지 내려가서 받을 수밖에 없죠. 결국 가장 앞선으로 공이 연결됐을 때에도 서울은 상대 수비보다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위협적인 장면으로 이어가기 힘들어집니다. 정리하면 서울은 상대가 라인을 내리는 상황에서도 불필요하게 많은 숫자가 후방에 위치합니다. 하프스페이스로 공을 보내려 하지만 여기서 상대의 라인 사이를 지나는 전개는 확률이 낮습니다. 때문에 결국 공은 측면을 거쳐 나가게 되고 이를 돕기 위해 측면 선수들이 낮은 위치까지 내려오게 되죠. 결과적으로 전방에 많은 채널을 확보할 수 없게 되면서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파괴력이 떨어지는데요. 후방에서의 점유율이 전방에서의 마무리로 이어지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수비 얘기도 짧게 하자면 결국 높은 라인으로 인한 불안한 뒷공간 노출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죠. 서울을 만나는 모든 팀들의 공략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 역시 대처법이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공격 시 풀백을 포함한 측면 자원들의 유기적인 포지셔닝으로 인해 대형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빠르게 상대의 공격 상황으로 전환이 되면 이를 1차 저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문에 최근 서울이 가져간 3-4-3으로의 변화는 공격 상황보다는 수비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차피 공격 상황에선 같은 기조의 대형 형성을 보여주고 있고 초점은 수비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전문 센터백 자원 한 명을 늘림으로써 풀백들의 위치가 높게 올라간 상황에서도 그 뒷공간을 안정적으로 대처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대형 변화 후 치른 4경기에서 2실점만 허용했으니 뭐 나름 효과를 봤다고는 할 수 있지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공격에서의 답답함이죠. 좋은 과정을 만들려는 그동안의 서울의 시도는 나름 의미가 있었지만 결국 리그와 구단의 현실에 순응하지 못하면서 현재는 이도저도 아닌 축구를 하고 있는 건데요. 축구에서의 모든 전술 전략은 승리를 위한 수단이 돼야 합니다. 더 많은 득점만 할 수 있다면 뻥축구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는 건데요. 어설픈 이상은 현실을 망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죠. 이제 리그 한 경기만 남은 상황. 결과에 따라 서울은 2018년에 이어 다시 한번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를 수도 있는 위기를 맞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